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지요. 그 한 그루의 이용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태도 그다지 매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궁화가 숲을 이루고 광산을 뒤덮고 해백선 줄기를 따라서 만주까지 흐드러치게 만개한 그러한 향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함과 장황함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압도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한 그루의 무궁화로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위대한 무궁화의 향기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 앞서가지고 내린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날 동방성장연구소의 이사장님으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안경률 전 위원님이십니다. 박수로 합니다. 그다음에 김태권 SNT모티브 대표이사님, 이창규 현진소재 대표님, 그다음에 조성재 부산은행 경영연구소장님, 허영배 재외국민 총연합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학계에서 소상공인에서 아주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많이 계시지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홍정도 국영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님이시자 부산시 동방성장협의회 공동위원장께서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동반성장협의회 본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경대 홍장표 교수입니다. 오늘 동반성장협의회와 동반성장연구소 두 기관이 동반성장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까지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동반성장협의회는 지역 내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체를 2012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대기업 대표 4명, 중소기업 대표 15명, 전문가 9명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2개의 분과가 있으며 기계조선 분과는 김종도 해양대 교수님, 그리고 자동차 분과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 사업과 기술자료 인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기업 초청 구매 상담 사업으로 작년 6월에는 2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난달에는 15개 대형 유통업체를 초청하였고, 다음 달에는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대형 유통망 특별 판매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자료 인치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총 35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 밖에 매년 11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 연구사업과 문화조성 사업을 위해 2012년 창립되었으며,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연구소는 창립 이후 매달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그동안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친 포럼 개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 발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연구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지난 9월 서울시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동반성장연구소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해서 지난 9월 말부터 포럼 공동 개최를 협의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실무 모임을 거쳐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님과 정은찬 이사장님께서 큰 밑그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김기옥 부시장님, 박성국 기업재원 과장님,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김병추 원장님, 김태중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연구소에서는 이영철 해건광고 회장님, 조광석 세진산업 대표님을 비롯한 부산일보, 국제신문, CEO 포럼 회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들러 깊은 박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빈 소개를 함에 있어서 제가 꼭 해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황한희 씨 부산 특별 일단 그 패널을 감사하실 텐데 황한희 교수님께서는 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사모님도 모시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다 우리가 동부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 동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찬 전 총리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주의 대통령의 동반 성장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은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뵙는 분이고 어떤 분은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만 모두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러지 못하고 수능시험도 있고 또 일상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 경제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청 여러분,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부산 지역의 상공인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많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태백 정선 지역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 다시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작이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제가 동반성장위원장한테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신 안경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무경자에 석수하게 계십니다만 정말로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번 모임이 굉장히 어려운 모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가능케 했습니다. 아까 사회를 보신 이장훈 교수, 또 경거보고를 해주신 홍장표 교수, 또 부경대학의 이유태 교수님, 또 조광석 의장님,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셨고 특히 저하고 대학 동기인 황한식 교수가 뒤에서 좋은 의미에서 많은 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동반성장연구소는 그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하고
동반성장 연구소가 뭐가 다르냐고 질문들을 합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은 반관, 반민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반은 좀 관청에 가깝고 반은 민간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연구소는 순수한 민간 기구입니다. 사단법인이긴 합니다만 순수한 민간법인입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연구소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범위도 넓고 아무래도 순수 민간이기 때문에 자유가 훨씬 더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 중에서 글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글을 한국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홍장도 교수가 너무 추상적이다. 지역 경제 위기를 얘기하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은 있으나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컴프로마이스로 한국 경제 및 지역 경제 위기와 동반성장이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부산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경제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말라고 해갖고 앞에 받으신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지역의 경제를 논하려면은 여기 계신 홍장표 교수, 이일재 교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이 모두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또 그들과 대기업과의 관계도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당해서 홍장표 교수 모두 발표라고 말씀했더니, 홍장표 교수가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발표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오십시오, 와서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홍장표 교수는 제가 외국 유학하고 서울대 와서 처음 가르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라 그냥 스스럼 없이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 셋째로는 동반성장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왜 제가 동반성장에 관심이 많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동반성장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정의를 하려면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분배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동반 성장이죠. 그런데 요새 매스컴에서 동반 성장은 마치 있는 사람 거, 강한 사람 거, 부자 거 에서다가 없는 사람 거,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스트레이트 기사, 또 초청 칼럼, 그리고 사설까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동반성장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GDP가 100이라고 상정해 보세요. 그리고 100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110 또는 120으로 올리자. 그러나 분배는 종전 방식으로서 조금 탈피하자. 종전 방식으로 하면은 GDP가 110이 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55대 55가 되지 않겠습니까? 120이 되면 60대 6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55대 55 대신에 부자와 빈자 간에 53대 57. 또 120을 남을 때는 60대 60 대신에 부자는 한 55, 또 가난한 사람은 65로 하자. 이런 겁니다. 경제 전체의 파이는 키우되 분배는 지금까지
이론과는 다르게 하자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요새 우리의 논의에 줄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빈부간,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을 굉장히 넓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간 동반성장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다시 말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3,000명 뽑을 때 1,000명은 지역균형을 뽑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보고 한 두세 명 추천하시라고 하고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뽑고 나머지 2,000명을 일반전형으로 뽑는 그게 바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개성공단,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 간의 동반성장,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그 앞에서 신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를 꼽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 신7대 불가 사이에 하나인 만리장성에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인 이 제주도에 많이 오는 이게 동반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농담으로 오래오래 많이 오지 그냥 한꺼번에 많이 오면 제주도 가라앉을까 봐 걱정이라고 하는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동반성장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또 거기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반성장 참 좋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맹자가 말씀하신 이 항산, 유항산이란 말씀 아시죠? 무항산, 무항신이란 말도 있고 유항산, 유항신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본에 잠깐 나옵니다만, 백성들이 의식주가 넉넉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도덕심이 저절로 함양된다는 것이 항상항신론 또는 유항산유항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국민 모두가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반성장의 아이디어가 항신론하고 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향약도 있고 두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반성장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남 지방은 불교가 굉장히 성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기독교의 구약을 보면은 룻기라는 거 있죠. 룻기에 보면은 그 농사 수확철에 그냥 다 이삭까지 가져가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서 하인한테도 좀 수확의 기회를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수확의 기회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동반성장하고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노르웨이 같은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다 동반성장하고 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서 있는 건 다 실감하시죠? 경기가 정말로 침체해 있고 경제 성장률은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양극화는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에는 8%대였고 90년대에는 6%대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4%를 떨어지더니 2010년대에 들어와서 예. 지금 2%, 3%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안 봤습니다. 2%로 시간이 만들 얼- 거라고 전망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사람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하죠. 예. 지금 여러분 GD 예수에 예, 알겠습니다.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이나 하나 적어주세요. 오늘 세미나에. 중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라는 801 에. 것이 값이 0이면은 완전히 푸른데가 4411 되고 값이 예. 1이면 누구 앞으로 보내? 97년, 98년 예, 알겠습니다. 경제 위기 예. 이전에는 소득의 진위 계수가 0.26, 0.27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0.35, 0.36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LG, SK가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80년대에는 20%도 안 됐고, 80년대 초반에 10년 전에는 40%도 안 됐는데 지금 60%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힘이 한 군데로 쏠려갖고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도가 아주 떨어졌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거침없이 다이내믹 코리아에 있었는데 이 다이내믹 코리아가 정말로 아련한 옛날 일처럼 생겨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양극화도 완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장에서 출발해갖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양극화 해소에서 출발해갖고 성장도 높일 수 있는지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하신 거는 규제를 풀어서 일단 성장을 촉구하자 이런 것이었죠. 돈 많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규제는 풀어드릴 테니 돈도 많으시다는데 투자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총리를 현호석 시에서 최경환 씨로 바꿔갖고서는 뭐를 했냐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구했죠. 박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투자 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다. 소득 주도를 한번 해보자. 소득이라는 게 배당 소득, 전월세 소득, 임금 소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올리도록 유도하면은 소득이 많아진 사람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소비를 더 많이 하면 수요가 촉진돼갖고 결국은 생산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시도였죠. 그러나 대기업들의 배당은 늘려주면 대개 외국 사람들한테 가거나 기관 투자가 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갈 게 별로 없고 전월세 소득 얼마나 많이 많아지겠습니까? 임금 소득 기업들이 한 번 임금 올려주면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미 주식 부자나 전월세 부자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간다고 덩달아 소비가 올라갈 길이 없고 또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니 소비가 올라갈 길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했고 지금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은 동반성장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동반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야 지금 제가 야설한 게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저는 박 대통령이 투자를 촉진하려고 노력한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늘어난다 치더라도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른바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면은 이제는 대기업이 밖에 많이 가 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과의 연계관계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주문할 때 서면 대신에 후주 주문하고 아픔과 후려치고 기술 탈취하고 현금 결제보다 어음 결제하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만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양극화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주도 정책은 일단 방향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자, 그럼 투자로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해갖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투자는 누가 하냐 하면 기업이 한다.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한다. 대기업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뭐겠냐? 대기업은 돈을 천문학적으로 많죠. 어떤 사람은 200조, 뭐 300조, 500조 얘기합니다만 그 금액이 잘 모르나? 500조 원, 200조 원 큰 금액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네.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씁니다. 예수님이 경우에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에 3억 6,500만 원이죠? 그렇죠?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2014년 전에 태어나셨는지 18년 전에 태어나셨는지 모르지만 다 못 쓰죠? 그 불교의 아마 불기 2558년일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인데 그것에 200배, 300배, 500배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냐면 규제가 많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핵심 기술일 텐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냐? 한국의 연구 및 개발 투자가 얼마인지 아냐? R&D 투자가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한국의 R&D 투자는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 세계 5등이고 GDP와 비교한 상대적 규모에서 세계 2등인데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외국 사람들은 그 연구 및 개발, 즉 R&D에서 한국은 R은 없고 D밖에 없다. 이렇게 폄하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는 R도 이게 리서치가 아니고 리파이먼트다. 남의 아이를 조금 고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만들려면은 우리의 기술을, 핵심 첨단 기술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R&D 지식이 많으면 그 R&D 많은 지식 중에서 D보다는 R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D에 많이 썼기 때문에 울산이다, 포항이다, 뭐 방향이다, 창원이다, 뭐 화성이다, 시흥이다 공장들 많이 있지만 그거는 D에 국한한 것이고 R을 좀 늘려가고 저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대기업이 투자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당장이라도 중소기업은 왜 투자 안 하냐면 투자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은 아마 상당히 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중소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줄은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는 이론적으로 100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60년대, 70년대처럼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든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나눠준다든지 어렵습니다. 일단 저항이 많고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70년대에는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 누가 유능한지 알아서 유망 산업의 유능 기업인한테 나눠줬으면 됐지만 지금은 경제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유망 산업이 어딘지 유능 기업이 어딘지 알 길이 없어서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 또는 흘러간 돈이 중소기업으로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시절에 제안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리고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 위주의 발주한다. 이 3가지였었는데 대강 아시죠? 대기업이 목표 이익보다 더 많이 나는 것을 초과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초과이익의 일부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가 필요 시기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한겨레 신문의 박정수 기자가 쓴 것입니다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보상 차원에서 시혜가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나눠주면은 협력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협력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대기업도 튼튼해질 텐데 왜 못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인데 사실은 1970년대 말서부터 중소기업 보유업종이 있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형평을 중시하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자꾸 설득해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산업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페이스를 끊어가지고서 된장이다, 간장이다, 레미콘이다, LED 조명등이다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해도 충분하니까 중소기업에 맡기고 대기업은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온 사람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 못 믿으니까 대기업한테 어떤 발주를 하면은 대기업은 정말입니다. 손 하나 안 대고 돈은 좀 띄고 중소기업에 넘기고 어떨 때는 그 중소기업조차도 손 하나 안 대고 돈 좀 띄고 다른 중소기업에 넘기고 해가지고서 참으로 산업 발전에 저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IT 산업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이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할 때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위주로 돼가지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 가지 방안은 다 무엇이냐면은 중소기업이 투자 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니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돈 문제가 해결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하면 생산이 늘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을 자극을 할 텐데 그때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고 생산을 자극하고 성장이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고 지금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너무나 사실 홍장표 교수가 가르쳐준 아이디어에서는 너무나 사회의 반발이 심해서 사람들이 내용은 좋으나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협력이익 대문제를 바꿨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으나 두 번째 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는 상당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낚시 효과도 잘 돼야 되고 또 분수 효과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선순환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동반성장하고 왜 좋으냐 이런 것이었고 지금 동반성장 잘 되고 있냐 누가 물으신다면은 저는 지금 금방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동반성장이 뭔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인식까지는 된 것 같고 또 각 기업체마다 동반성장 팀을 만든다. 동반성장위원회조차 만들어가지고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외국들이 안타가 심합니다. 성장도 잘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쪽에 양극화는 우리가 안고 있는 거하고 원인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고질적인 갑불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양극화가 커지는 이유도 많이 있는데 외국은 우리하고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지식인들이 출발해갖고 문제 해결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로 장 가탈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세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누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관심도 별로 없었고 알고자 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21세기는 글로벌화되면서 누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IT가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누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벌어서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가다가는 없는 사람들의 저항이 심해서 혁명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하는 세계가 될 거다. 이기적, 이타주의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가서 동부대학 서부에 있는 대학들 많이 다녔는데 그때 데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다 익숙한 용어입니다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셧다운 월스트리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3개월 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전 미국의 자본주의가 변질될 건가 보다 했었는데 없어져서 제 친구한테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대학생들이 그랬더니 친구들 얘기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선해서 사회의 부를 환원하고 동료 부자들한테 환원하자고 서명을 하고 다 하고 해서 지금 500명의 아주 초부자들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데모를 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도 좀 저렇게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제가 홍 교수가 저한테 3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반성장은 뭐냐, 동반성장 왜 필요하냐, 동반성장 잘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제가 왜 이렇게 동반성장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한 5분 더 해야 됩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지방생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 수학, 물리, 화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생물은 아무리 해도 잘 못해서 생물은 못했지만 수학, 물리, 화학은 괜찮더라고 이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고3 때 이과 문과 지원할 때 이과를 당연히 지원했습니다만 그때 학교에서 480명 중에서 이과 지방 380명, 문과 지방 100명 하니까 이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이과 갈 사람들이 문과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 함정을 타갖고 막 이과 갈 사람 문과로 보내는 그 중에 제가 함정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생물 선생님이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학생들한테 백지 하나씩 놀아주고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아는 대로 다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는 대로 다는 못 듣고 그냥 쓰단 말만 들었어요. 말 되죠? 그래서 그냥 5개 써냈더니 그 생물 선생님이 저보고 야 정훈 잘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더니 너 반항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5개밖에 모르냐고. 그래서 다 쓰는 것이 없구나 그랬었지만 또 오기가 있어서 5개밖에 모릅니다. 그랬더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그래서 그때 중학교 입시했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5년 동안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5개밖에 모르면은 관찰력 부족이라 이과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과를 가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디 가면 좋겠냐 문과다. 법과 가야지 뭐.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갈 처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서울로 이사를 시켜놓고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는데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넘상 시트 빨아서 세탁해서 우리를 키워주시니까 그저 밥도 잘 못 먹었어요. 그 중3,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7년 동안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점심 싸는 도구의 도시락이 집에 없었죠. 그 다음에 아침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먹고, 떡 먹고, 저녁에 옥수수 가루 만든 죽 먹고 살았죠. 그 옥수수 가루가 다 미국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비판을 하지만 반대는 못합니다. 밥 먹여줬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동숭동에 살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만 전세값 더 내라고 해갖고 안 돼서 월세를 바꾸고 2년마다 더 내라고 해갖고 또 자꾸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낙산동 2번지다가는 정말로 빈민구에서 살게 됐습니다만 그때 중학교 들어갈 때 저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교운동 34인 중에 33인에 못해서 34인이 있지 않습니까? 34인 중에 한 분으로 저 칭함을 받으시는 분이 제 중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뭐 생활비도 갚아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한테 갔어요. 가서 어느 과 가서 듣겠냐 했더니 1966년인가 근데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그분 표현대로 눈꼽만치도 없어서 정말 걱정된다. 너는 나중에 커서 한국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을 해라. 그러려면 그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로 가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디 가셨습니까? 상과대학으로 가라고 했는데 상과대학이 어느 과입니까?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고 경제과 경영과 아니겠냐 했는데 그 당시 하와이 대학의 리스트 센터에 계시던 이한빈 나중에 부총리 하셨죠. 이한빈 선생한테 스코필드 박사가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뭐였냐면 경제과나 경영과 어디가 좋으냐 하는 건데 지원 날까지 달리 알아갖고 이름이 경제과 위에 있어갖고 37년 경제과 써냈더니 이틀 후에 이한빈 박사한테서 편지가 1980년대나 90년대 다시 말해서 정부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경영학을 시작해야 될 테니까 경영과 써내라고 그랬는데 이미 써낸 걸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경제과 써갖고 오늘 아침에 경제학자로 살게 됐습니다만 끝으로 한두 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경제적으로 저를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가르쳐준 게 정말로 많은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은 정직이다. 한번 거짓말하면 또 덮으려고 또 거짓말, 또 그거 덮으려고 또 거짓말 해갖고 굉장히 비경제적이 된다.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뜻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사람, 특히 약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사람, 특히 착한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하고 강한 사람, 특히 악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약한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살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로를 같이 산보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같이 산보하자고 같이 걷는데 하루는 법과대학의 이한기 학장이 벌써 꾸벅 인사를 하니까 인사라고 제가 이한기입니다 그랬더니 뭘 가르치십니까? 이한기 교수가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당장 한국말로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요새 여러분 국제법 없는 거 느끼시죠? 있죠. 국제법 안 지키는 거 느끼시죠? 근데 그때 저한테 국제법은 안 지키는 거다. 국가의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통해서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야지 매일 법만 따지다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게 또한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기회가 되면은 더 말씀드리기도 하고 다시 부산경제에 대해서 첫째 번 글에는 조금 언급은 돼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산경제에서 얘기하는 공자 앞에서 문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숙제는 했으나 발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한 분을 모셨는데 잠깐만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고민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연구를 하자니 활동하기 어렵고 활동하자니 연구가 어렵고
두 가지를 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모신 분은 두 가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뭐 동반성장 해외 사례를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경률 전 의원님을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정은장 총리 모시고 동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참 귀중한 시간에 제 어떤 사람이 좀 도움이 될지 좀 두려움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저도 길거리 연설이 사실 내가 좋은데 길거리에 연설할 때는 우리 정총리처럼 메모리 한 장만 더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이 실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책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를 밤새 좀 한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은장 총리께서 동반 성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동반 성장의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그런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이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설명하면 동반 성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큰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논리나 구체적인 얘기는 총리께서 다 하셨고 또 큰 틀에서 동반 성장에 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금융 각각 산업의 위기,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동반 성장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벌들 또 일반적으로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는 어떤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자체 반성을 하면서 좀 동반 성장하는 전선에 나서기로 하셨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면서 이걸 극복하자는 두 가지 방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배려 사회, 영어로 케어 소사이어티로 가자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강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결국 우리 산업의 그 위기를 직면했는데 이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1990년대 미국의 자동차 빅3가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자동차 아시는 대로 포드나 GM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가 소위 눈앞에 보이는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발매한 상품으로서는 며칠 경쟁 입찰에 매달려서 그 경쟁 입찰에 매달린 것이 말하자면 미국식 협력사들을 관리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품질 경쟁이 떨어지고 품질 경쟁이 떨어져서 기업이
쇠퇴해 가는 어떤 이런 원인이 된 것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 생산가 위기에 처하고 또 아시는 대로 1990년도 중반부터는 일본도 소위 제조업의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그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중공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업체들 덕친 경우 2007년 8년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산 규모가 약 63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2배 되는 이런 리만 브라더스가 뉴욕에서 파산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이런 산업에서의 위기, 금융위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까 총리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2대 8의 사회로 되어가지고 99%, 99%가 가난한 사람이고 1%가 부자예요. 이런 불공평, 불균형 사회로 되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위기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사무총장 지내고 우리 총리께서 정우택 총리께서 총리를 지나시고 동반성장 포럼을 만들었는데 저도 평소에 국회에 있으면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고 하도 그 뜻이 좋고 또 대한민국 현실이나 앞으로 대한민국 현재를 해치라고 하는 번영 모든 국민의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정말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참석도 하고 보이지 않게 격려도 하고 저도 또 국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큰 재벌들 쪽이나 이런 쪽에서 후원금이 딱 얹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뭐 재벌들하고 좀 반대되는 남자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뭐 제가 국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래도 많은 그 대비 군단들이 저를 도왔기 때문에 국회를 잘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해관계를 따질 때 재벌들이 좀 맥히지 않는 그런 면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안 챙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독점적이고 뭐 일부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 야수적인 어떤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를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반성이 되는 것들 두 가지로 첫째 하나는 재벌이나 자산가 중심의 어떤 반성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브리지 운동이 확대되어 간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 그 금융재벌이라면 기억하시는 대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반환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모임을 시작해서 제가 듣기로 몇 년 전에 벌써 300조 이상의 기업이 모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보면 중국의 그 알리바바 마원 회장도 빌 게이츠하고 기부 경쟁을 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 카네기가 기부왕입니다만 이분이 어느 정도 사회에 기부를 했느냐 미국 전역에다가 약 한 2,500개의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기부인데 2,500개의 도서관이면 여러분 미국이 50개 주인데 나눠보시면 약 한 주마다 한 50개 되는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하는 이런 큰 기부가 시작되는 그런 미국 역사에서 또 최근에 좀 묘합니다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런 그 창업자들도 이렇게 기부합니다. 이분들은 상장할 때 자기하고 동참했던 동료들을 애플의 경우에는 300명을 상장할 때 100만 장자로 만들어주고 또 구글의 경우에는 상장할 때 약 900명의 100만 장자를 만드는 것들 이런
회사 내에 들어는 기부, 건식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지금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해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불균형한 성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부자는 정세해도 좋다. 그래서 텍스 미모아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자세 얘기가 하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초고소득자에게 만석분세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부자세인데요. 만석분세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한국을 현안을 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한 20%는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에 소득 상위 20%는 1인당 실질 소득이 55% 정도 늘었는데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35% 정도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빈부의 격차,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이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당시 했습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러니까 소유 주식을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10대 대기업 일가 가족들의 소유 주식이 한 4년 동안에 30조가 늘어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갈수록 더 부피력이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오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그런 사회에 어울려서 어울리지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좀 시작됐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2008년에 6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약 600명이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골 사회가 7,000명인데 6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시골 오너 클럽에 오너 소사이티 가입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시대 정신은 독점적 또 야수적인 이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즉 인본 자본주의, 일본 시대 때부터 이런 걸 있습니다만 그런 철학을 가진 저는 대기업 오너들이 세계적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동반 성장을 위한 기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도 미국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외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이런 상생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선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 않지만은 SBA라는 중소기업청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하고 있고요. 일본은 정부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래질서 공정화 문제, 거래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공정화하는 문제와 거래를 촉진하는 환경, 중소기업을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어떤 이런 일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국의 하청기업을 위한 따로 기구가 있는데 전국 하청기업진흥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956년에 이미 하청대금법을 만들고 하청진흥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본을 볼 수 있고 스웨덴 같은 나라를 제가 훑어보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선의로 하는 거니까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서구 사회의 공통적인 건데 문제는 이분들은 간접적인 기술 개발을 R&D를 지원하는 것들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협력 업체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파트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협력업체지만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